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1991년 오늘 고 김학순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하셨습니다. 나 죽은 뒤에는 말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는 조급함이 김 할머니를 증언대로 나오게 했는데, 할머님의 증언은 우리 사회에 뜨거운 어떤 것을 안겨줬습니다. 그것은 한이기도 했고요, 분노로 표현되기도 하고 역사의 심판을 향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일인 오늘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있고, 기억이 역사의 정이라면서 잊지 말자고 합니다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증언과 피를 말리는 싸움 끝에 남은 분들은 지금 9명뿐인데요. 이분들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용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김학순 할머니처럼 일본에 잘못했다는 소리 듣는 거, 그것이 원일 겁니다. 이분들의 살아생전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꼭 일본의 사과 들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털어보러 한 주간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진행하죠. 우리 지역 소식들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배포 의혹과 관련해서 전 여수 상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최근 특정 언론이 당시 돈봉투를 전달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명단에 여수을 김혜재 의원이 언급되면서 김 의원이 악의적 보도라면서 검찰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을지역구 국회의원이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명단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문화일보를 상대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혜재 의원은 보도자를 통해 해당 언론의 돈봉투 명단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문화일보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재 의원은 문화일보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언급된 윤관석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김혜재 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언론에 밝혔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고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 보도에서 돈봉투를 받은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김혜재 의원 비롯해서 일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실명도 거론됐죠? 네,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돈봉투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이 언급된 시점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전후해서인데요. 명단에 언급된 의원들은 언론의 명단이 유출된 배경에 대해 검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 언론사를 고소한 김혜재 의원은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틀린 보도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히고, 야당 의원들을 음해하기 위한 검찰발 낙인 찍기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면 검찰이 적극 나서서 악의적 보도에 대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혜재 의원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해당 언론사에서 명단을 언급한 것이 검찰이 명단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언론사의 명단 입수 과정을 찾아서 처벌을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혜재 의원과 별도로 언론의 돈봉투를 받은 의원으로 언급된 민주당 백혜련, 박성준, 황운하 의원도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의원 19명 중 10여 명은 2021년 4월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 나머지 9명은 다음날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언론에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 전현직 공직자들이 직장 상급자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네,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지난 11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시청 서기관에게 벌금 700만 원을 또 현 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받은 이들 광양시 공무원들은 지난 2021년 광양시의 한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관할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광양시장 측근 소유 부지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상급자들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인멸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측근 보호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없앴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양시 전 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자료는 있어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밝히게 되면 여러 직원이 불려가게 되니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이러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직원들에게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해 컴퓨터에 저장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며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수법이 매우 단순해 결국 어렵지 않게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초범임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이건 뭐 초범이든 뭐 여러 번이든 뭐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상급자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많은 또 시민들께서도 참 아쉬움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순천시 일원에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자체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올해 상반기 순천시 일부 지역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었는데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하자 보수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 의회 의원 자유 발언 과정에서 서설란 의원은 관내 한양 수자인 아파트와 가곡, 대광, 노제비양을 비롯한 순천시 내의 신규 입주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실한 하자 보수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순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전구 하나를 교체하는 하자 보수를 신청해도 아파트 AS를 전담하는 곳에서 수리를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기만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파트 하자 보수 관리에 대한 순천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예. 아파트 전구 하나 교체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정도면 다른 하자 보수 건은 미루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 순천시의회 서선난 의원은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 최근 폭우로 인해 순천시 관내 특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의 침수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민들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시급히 조치되어야 한다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순천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인데요.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자 보수에 이처럼 소극적인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약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랍 당협위원장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그리고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요즘 지역에서 계속 찾아가는 의정 보고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에도 계속 했고요. 언제 끝납니까? 워낙에 제가 그 마을회관을 찾아가는데 지역구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죠. 찾아갈 수는 없고요. 예. 좀 큰 동네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하는 하는 만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많이들 뵙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러게요. 예. 예. 뭐 이야기 또 많아서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뭐 대신 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죠. 민주당 혁신 이야기 먼저 좀 꺼내 보겠습니다. 3차 혁신안 발표하고 활동 공식 종료했거든요. 한 50여 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어떤 평가를 좀 주시겠습니까? 출범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혁신안의 내용 그리고 혁신위원회의 활동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예. 50일 활동했다고 하지만 혁신안보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구설수 발언과 사과 등이 주목이 됐고 혁신의 동력을 크게 잃었다고 생각해요. 당초 이 혁신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왜 패배했는지 분석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또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으로 인해서 추락한 당의 도덕성 회복 방안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게 혁신위원회의 핵심 의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최종 혁신안은 대의원제도, 다선의원 공천 제재, 공천 룰 개정과 같은 혁신위를 만든 당초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기대와도 다른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을 수용한 것 같은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이 혁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개혁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상 당이 일부 강경 지지자에게 둘러싸여 당심과 민심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해 있는 문제, 도덕성 추락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민주당을 대안정당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핵심 방안들은 전혀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 민심이 아닌 강성당원의 목소리가 더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당원만이 아닌 국민이 한다는 점을 혁신위가 간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들 좀 뜯어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 물론 이제 뭐 한다는 것이 이제 혁신안의 권고 사항인 것이니까 이 당내 갈등만 짚인 것인지 아니면 좀 뭔가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대의원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대의원제를 유지하느냐, 개선하느냐, 폐지하느냐 이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었는데요. 우선 이제 대의원제에 대한 또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우리는 지금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의 대의원제도는 대의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당에 들어왔다가 또 금방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당을 지키면서 헌신해왔던 당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의원제도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또 우리 당이 전국전당을 실현할 목적으로 대의원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지역주의 정치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느 지역은 권리당원 숫자가 아주 적은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의 경우 정당 활동 자체가 원활치 않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지역에서는 극소수의 권리당원이 공직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시민들의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좀 크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당 활동의 원활한 운영, 정당의 원활한 운영과 공직 후보자 추천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우리 권리당원 숫자가 적은 지역에서도 대의원의 활동을 통해서 당 활동을 확장시키는 이게 바로 이제 전국정당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의원제도가 도입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대의원제도가 도입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권리당원 숫자가 훨씬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이 좀 조절돼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문제대로 논의를 하면 좋은데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건 당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건데 이건 되게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간 대의원제도가 운영되어 오면서 성과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바꿔야 한다면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토론이 선행돼야 하는데
지금 뭐 마치 그 대의원제는 무조건 나쁜 것처럼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처럼 발표하는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이건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총선을 한 8개월밖에 안 둔 지금 이 대의원제도 이야기를 왜 했는지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선에서의 후보 공천은요. 권리당원하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 하거든요. 대의원들은 이 총선 공천에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 이렇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도 없는 일이고 오로지 당 대표와 지도부 선출하고만 연관이 있는 이 문제를 왜 지금 와서 이걸 이렇게 요란스럽게 거론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저희는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총선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 현역 의원들의 평가 강화 그리고 다선 의원 용퇴 촉구 이것도 말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현역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이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론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2년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선 의원 용퇴 주장이요. 물론 이제 뭐 다선 의원들이 또 정치 선배들이신데 자연스럽게 정치 신인들한테 길을 터주고 이런 건 뭐 바람직한 모습일 수는 있을 텐데요.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걸 당의 그 혁신의 문제로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21대 그 바로 4년 전에 있었던 그 시스템 공천의 문제도 다 무시하고 여기에 더하여 뭐 하위 10%까지는 40%까지 감산하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과연 그러면 이제 혁신위가 발표한 그 안에 대해서 그 기준은 적정한가에 대해서 또 시비가 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오히려 혼란을 더 그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정치 시민의 적극적인 등용 반드시 필요하고 현역 의원에 대한 엄격한 의정평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좀 발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혁신위 안은 그냥 이 안대로 가만히 내두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력이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하나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인다. 당내에서 부전히 토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안 중 하나다. 저희가 내일 모레 의총을 열 텐데요. 의총에서 많은 논의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논쟁해서 당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방통위원장 관련된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보임을 단행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위원회를 옮기셨어요? 예, 제가 교육위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과방위원회로 옮겼는데요. 예.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 시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이 분과 관련해서 크게 거론되는 의혹들은 MB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그 전력, 그리고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위 등에서 그동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녀 학폭 의혹 청문회도 했었고 또 이동관 전의 자녀의 학폭 무마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좀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예. 이제 이것 때문인지 저를 이번에 당에서 그 과방위로 옮겨서 청문회를 좀 참여해달라고 좀 말씀을 해주셔서요. 날카롭다니까 이제 그걸 좀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에도 교육위에 있던 김병욱 의원을 과방위로 옮겼어요. 이렇듯 각 당에서는 뭐 이렇게 방어하거나 또는 공개해야 할 특별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옮겨서 청문회에 참여하는 건 가끔 있어 왔던 일이니까요. 저도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청문회는 잘 이루어질 수 있겠고 청문회를 거치면 임명이 강행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대부분들 이제 그렇게들 이해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 왔으니까요. 어쨌든 임명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 이동관 후보에 대해서는 특히 언론장악
과 관련해서 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있고, 예. 근데 이제 기어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방법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야,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네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시게 하는 게 그나마 임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의원님 역할이 달렸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주된 의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때문에 그렇지 학폭 문제가 주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래도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파헤치고 이렇게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좀 들어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상반기 정도에 여쭤봤던 것 같아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실명이 거론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뭐 공수처 고발, 뭐 언론인 고발 이렇게 적극 대응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 대응 양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좀 주고 싶으십니까? 예. 좀 여러분의 문제가 좀 그 이름이 거론됐고,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계셔요. 예. 일단 저는 이제 이게 검찰의 비겁한 피의사실 흘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흘리기다.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20명 내외가 연루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맞아요. 이후 계속 조사한다, 압수수색할 것이다 말만 하고 아무 진행도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명단이 몇 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걸 검찰이 명단을 언론에 흘리고 간보기식 수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쨌든 거론된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시니까요. 그들의 고소가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문제는 좀 저희들이 더 거론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되니까 이제 보도를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이걸 검찰의 좀 피해사실 흘리기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언론이 너무 무턱대고 검찰의 말을 받아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또 이 걱정과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백운제 농촌 테마파크 공원의 물놀이장 관련된 혹시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광양에? 예, 저는 찾아가는 의정부고에 하면서 그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도 하니까요. 네. 네, 상황은 잘 압니다. 뭐 일단 기간이 좀 짧았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뭐 편의시설이나 그늘막이 좀 부족했다. 뭐 내년에 이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나온 이야기가 이제 수질 문제가 또 나왔었고, 예. 이 뭐 만들어질 때부터 운영까지 올해 역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광양시에서는 지금 2주간 5,197명이 다녀갔다고 이제 굉장히 조금 홍보를 좀 하셨고요. 예. 그래서 폭염에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좀 제공한 긍정적인 있다는 평가도 있고, 수질 문제 때문에 피부진환이 있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은 아쉽게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요,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당초 2011년 농식품부로부터 테마공원 대상자 확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당초의 사업 시행자였던 농어촌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고 민자 추진도 어려워지면서 사업 진행이 불가했죠. 예. 그렇다면 이걸 그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방향을 좀 틀든지 했어야 될 텐데, 이 광양시가 이 사업을 억지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예. 2018년도에 오토캠핑장, 수영장이 완공됐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개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이후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면서도 관리비하고 유지비는 약 113억 원이 들어갔어요. 오토캠핑장의 경우 농어촌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지난해까지 이용료도 사용금지까지 되는 총국도 있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광양시 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준공이 됐는데 2년 동안 물놀이 이장 용수 공급을 못해서 섰고,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섰고, 이런 상태에서 올해 첫 임시 개장을 한 거예요. 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었고, 올해 2주간 임시 개장을 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노후화 시설을 보호하는 데만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시의원들도 많이 좀 거론을 하셨는데, 광양시가 좀 적극적이고 좀 포괄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터라보라 서동용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자, 털어보러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그리고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 요새 이준석 대표랑 뭐 유튜브 같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그거 또 열심히 촬영하기도 하고, 또, 저희 순천시에 이세은 시의원이 있어가지고, 또 같이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유튜브 촬영은 서울 가서 하시는 거죠? 네, 힘들어 죽겠어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기왕 네. 서울 방송 좀 줄이셨는데 다시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최대한 자주 안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 가려고 애를 쓰고 계신 거군요. 아, 그럼요. 네. 자, 이야기 나눌 것이 또 많습니다. 하나씩 좀 꺼내보면 먼저 네. 잼버리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네. 다 끝났고 뭐 K-팝 콘서트까지 뭐 잘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이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과연 뭐 책임을 또 져야 된다고도 보시는지가 궁금하고, 지면 네. 누가 지는 겁니까? 우선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저희 여당과 정부가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잼버리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보다도 그 잼버리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뭐랄까요, 좀 과거의 모습들 이런 게 저는 보기 안 좋았어요. 과거의 그러니까 모습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적 약간 전체주의, 국가주의적인 그런 느낌 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K-팝의 뭐 가수들 동원하는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상암의 잔디 같은 것도 아니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아니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인데 뭐 K리그 하는 잔디가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그 해당 K리그 구단이나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맨 처음에는 전주 간다고 했다가 아니다 상암 간다고 했다가 뭐 장난하는 거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굉장히 섭외하기가 쉽지 않은 K-팝 그런 유명한 아이돌들을 쭉 뭐 이렇게 불러 모으는 과정도 보면은 물론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한 거다, 뭐 KBS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하지만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들이 사실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거에다가 게다가 이제 벼락치기로 어떻게 보면은 막판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근데 그걸 수습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옛날 스타일로 우리가 하라면 해야지 말이야라고 해가지고 뭐 K리그 팬들이나 어떤 뭐 소속사 이런 분들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국가주의적으로 막 이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잼버리가 너무 덥고 막 새만금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거는 준비가 오래되고 뭐 하고 했던 거에 문재인 정부 탓도 있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수습하려고 했을 때 보여준 이번 윤석열 정부의 태도 역시도 좀 과거의 모습들을 답습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건 전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어떤 사태 수습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만 해도 지금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로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뭐 엄청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게 오늘도 보면 뭐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전북도 탓만 할 거면은 뭐 탈당하다 막 거의 그런 식으로 세게 얘기하셨던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진보 정부 할 거 없이 다 엮여 있어요. 뭐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 어느 정도 결정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확정해서 5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이제 실제로 그 대회를 치른 건 윤석열 정부인 것인데 예산을 가장 많이 쓴 것도 이번 정부로 나와 있긴 하더군요. 아, 그럼요. 당연히 막판 한 1년여에 가장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집행을 하는 역할, 실무적인 역할은 또 전북도가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예.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북도와 관련해서 이정현 대표님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신 게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온라인에서 보면 이게 약간 전라도 혐오처럼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게 전라북도의 잘못이다. 애초에 새만금으로 한 잘못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세게 가는데 물론 저는 전라북도에서 제사 준비는 제대로 열심히 안 하고 제밥에만 과하게 관심이 있었다거나 정치인과 관료들이 유치만 해놓고 제대로 책임을 못 졌다거나 하는 거면 전라북도의 여러 정치인과 고위 관료를 탓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뭐 감사원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과도하게 집권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제대로 인정 안 하면서 전라북도에만 과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면은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온라인 상에 있는 전라도 비난, 뭐 전라도 혐오 이런 세력들에게 더 힘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도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라북도의 어떤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감사원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겸허한 자기 반성 없이 이제 뭐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전라북도 악마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도 좀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의 이제 반응이 국정조사다.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감사원 감사를 한 다음에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당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국회가 이제 자기가 가진 국정조사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매사를 뭐 수사에 맡겨놓고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뭐 정치를 전부 다 사법의 손에 주는 건 좋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사실은 저는 국정조사라는 게 조금 허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정감사가 별로 안 남았어요. 예. 조금 있으면 국감 시즌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국감 시즌 때까지 조금 뭐 기본적으로 감사가 될 부분이 좀 되고, 조금 더 어떤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돈이 되고 해가지고 국감에서 치열하게 싸우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국정조사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거 가지고 서로 그냥 목소리만 높여서 싸움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정리되고 나서 국감에서 본격 싸워도 되지 않나. 뭐 물론 저는 뭐 국정조사도 해도 상관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좀 약간 맹탕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 국회 수준을 봤을 때. 정쟁뿐인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광복절인데 내일이요. 광복절 특사가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또 지역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 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포함이 됐는데 어떻게 좀 총평을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그 재벌 총수나 회장을 얘기할 때 회장님이라고 진행자가 잘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회장님이죠, 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중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굉장히 뭐 동창과 뭐 지역의 이웃이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 역사에 남을 만큼 많이 베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얘기를 할 때 항상 회장님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뭐 하품 받은 건 없습니다만은. 저도 뭐 일부러 중의적인 표현으로 회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그 진행자의 의도가 그러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 이제 특히 같은 고향에 계시는 뭐 많은 분들 입장에서 참 반가운 일이고, 이렇게 환원하는 것이 뭐 참 일생에 뭔가 복권 같은 행운같이 받아들이셨겠지만은, 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영이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공사에 있어서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AS에 있어서 하자보수에 있어서 뭐 좀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 활동에 있어가지고 여러 어떤 범죄 행위들이 다 면죄부를 줘도 되는 거냐라는 반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영 회장님에 대해 가지고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때마다 돌아오는 재계 회장에 대한 사면이라는 게 약간 우리 국민들의 어떤 법치에 대한 감정을 늘 좀 왜곡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기업 총수나 뭐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이라는 게 맨날 보면 무슨 뭐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여하는 건가? 사실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최근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서울 언론 중심으로는 그 수억 뭐 1억 원씩 기부를 해서 이제 화제가 된 이야기가 좀 나왔다면,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수 순천 지역 위주로 해서 하자 보수 이야기 제대로 좀 해줘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이야기가 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뭐 그와는 별개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순천 여론 중에서 이번에 나오면 이중근 아트센터 순천에 하나 건립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나오고 나면 하겠습니까?
약간 나오기 전이니까 좀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이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라든지 이런 것도. 근데 예. 이제 모르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굳이 바라건대는 이미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기부라든지 이런 거에 진정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하면 되시고 나서도 좀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우리 꼭 순천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우리 전남 동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자선 활동들을 이어가야지만 그 진정성이 좀 더 높게 평가받지 않겠느냐. 예. 여러 가지로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순천 쓰레기 매립장 문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조사 과정 보고서 공개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봤습니다. 예, 명단 공개 안 됐고 그리고 요구하는 내용들 활동 내역 이런 공개가 미흡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좀 중론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봐도 사실은 이게 이제 명단 공개라는 게 페이퍼로 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할 방법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회를 연다든지 토론회를 연다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공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현대 기술이 많이 과학기술 올라왔기 때문에 소각장을 짓고 또 그 열 에너지를 활용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원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통이라든지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구린 게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안 밝히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사실 요즘 현대 기술에 있어가지고는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위해 물질에 대한 위험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확신을 못 드리는 결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좀 난상 토론 형태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쉬운 대로 일단 지나가고 이의 신청 받고 향후 행정적인 절차가 이어지겠습니다만 거의 법 네.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 수준 말씀드리는 아닐까 싶은데. 거지만, 아니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정치할 거였으면은 저희가 정치를 다 법원에 맡겨놓을 것인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단순히 재산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삶의 터전을 영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굉장히 이제 본인들 입장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100% 납득이 되기는 쉽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납득 가능한 어떤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납득을 못 하시더라도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 정도면 서로 어느 정도 정보 공개와 좀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약간 그냥 약간 뭉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네. 순천 시민광장 관련해서 그 실시 설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표면적인 것은 시의회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 네. 일부에서는 노관규 시장 민주당 시의원들 간의 다툼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솔직히 노광규 시장과 그 민주당 지역위원회 내지는 시의원들과의 불화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도심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 시의원들조차도 제대로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예. 안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 뭔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항상 혈안이 돼 있고 그게 보통 정상적인 어떤 정상이라기보다는 좀 통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 소속의 원도심을 지역구로 한 시의원들도 조용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이상한 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게 좀 약간 납득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원도심은 오히려 정원박람회 혜택을 잘 못 보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게 좀 소외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도 되게 많이 있고
그 시민광장 만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직적인 반대나 민원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의원들 특히 이제 혜택을 볼 만한 원도심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부결된 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강건도 불구경 내지는 오히려 노광규 시장한테 뭐랄까요 한번 우리 본때를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고 그 과정에서 이 기싸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민들은 좀 약간 황당한 그런 상황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순천시 이봉남 의원 또 오시니까 또 관련해서 한번 또 여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털어불어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 내용들이 이 시행령에 빠져 있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전 지역 지원 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면제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남도는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와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은 이주 대책하고 생활 대책, 또 생계 지원, 소음 피해 주민 별도 지원책,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이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와 배후 산업도시 조성과 관련해 기반시설 건설들이 여기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법 개정에 저희들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대표 인재 육성 사업으로 추진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지원한 대상자만 8,800여 명에 달한다고요? 예, 그렇죠. 전남도 인재 육성 프로젝트 하면 민선 7기 역점 시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해외 유학생과 으뜸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다채로운 행사도 가졌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새싹 인재와 핵심 인재, 또 글로벌 인재 이렇게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538명을 선발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발굴에 지원한 인원만 8,800여 명 정도니까 전남의 대표 인재 육성 사업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재 전남의 지원을 받은 인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투각을 보이고 있는데 전남도는 이들이 미래 지역 발전에 밑거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버팀목 역할을 다짐을 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지자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담반을 꾸려서요. 도민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소식이에요. 예, 사실 해당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기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 간 경계가 불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발족시켰습니다. 이 전담반은 총괄반과 조사반으로 이루어져 총괄반에서는 전남도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해양 또 법률 전문가로 이들이 매립지와 어업권 등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하고요. 또 조사반은 해상 경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자료조사를 통해서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최저간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참고로 80년대 이후 지자체 해양 관련 분쟁 건수는 총 29건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실 해상 경계가 구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랬죠. 자, 다음 소식. 전국의 섬길 가운데 명품 섬길 100개를 엄선한 백섬 백길 사이트가 개설이 됐어요. 예, 이 백섬 백길하면 전국 섬에 흩어진 섬길을 하나로 연결한 대한민국의 섬길 종합 브랜드이자 또 안내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단범위 섬연구소가 지난 10년간 100개의 섬길을 답사하고 조사해서 총 길이 725km의 끊어진 섬길을 하나로 소개를 했는데 이 길은 제주 올레길 이후 전국 섬길들이 우후죽순을 생겨나고 있지만 대다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어 섬길을 되살려
섬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부지런한 프로젝트죠. 그래서 경치가 수려한 섬길 전남 지역 44개를 포함해 100개를 선정해 개별 섬길마다 코스를 부여하고 또 백길이란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실제 이들 길에는 역사가 들어있는 곳도 많은데요. 여수시 사도 둘레길은 백악기 공룡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수있고요. 또 신안 하이도에서도 333년 동안 저항으로 조선의 공주 가문에 빼앗겼던 농지를 되찾은 항쟁의 역사도 만나볼 수 있어 앞으로 섬여행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음 달 1일부터 전라선의 여수 순천에서 서울 수서행 SRT가 본격 운행에 들어가죠? 예, 또 반가운 소식이죠. 전라선 SRT는 여수 엑스포역에서 첫 출발해 수서역에 도착하는 하루 2차례 왕복 운행으로 총 4차례 운행이 이릅니다. 여수 엑스포역에서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매일 KTX만 30배 정도 운행되고 있고 여수 수서간 SRT가 4회 운행되면 이제 한 34차례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전라선을 이용하는 전남 동부권 주민은 수서역을 오가는 호속 열차가 없어서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또 서울까지 간 다음 서울 강남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는데 이제 수서행 고속 열차가 운행되면 환승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이동 시간까지 단축돼 교통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남도는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회와 정부에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과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을 요구한 결과 다음 달부터 운행되는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마감이 다 왔네요. 예, 맞습니다. 오는 이제 21일이면 신청이 마감되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십사하고 막판까지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무주택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도비 사업과 국비를 확보해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단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다 또 부모 합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이고요. 주택 임차 규모는 임차 보증금 5억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신청자 본인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거쳐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